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 간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한 스푼, 또 간장 한 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매실청 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을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 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런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먼저 5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5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5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5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5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5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기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무를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 니코틴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5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